국민연금이 이달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요즘 뉴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어부터 참 어렵죠? 이 스튜어드, 영어로 집안일부터 주인의 자산 관리 등을 돕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국민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고 또 기업의 투명한 경영, 또 지배구조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부 입김이 강해지는 관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민연금이 도입하면 재계와 내 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630조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운용 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노후 대책이 거의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연금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우리의 노후 수단이다, 노후 설계 대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셔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문제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 CIO, 즉 기금운용본부장을 둘러싼 운용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코드 인사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전 금융연구원장이었고 현재 홍익대 교수로 계신 신성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 가장 현안이니까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가 주식 투자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결국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니까. 그렇죠.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좀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국민연금이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주식 투자의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주식을 투자를 하고 네.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고 나온다는 거예요. 주식을 팔고 나오는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주식 투자해서 경영진이 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써 경영진이 주식 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는 형태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입니다. 근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문제에서도 이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그 행동주의 투자자들. 그런 데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방식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같은 방식, 결국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비슷한 행태로 나타나겠죠.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이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건 같은 이제 엘리엇 그렇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곳이고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 또는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의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 행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좀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이제 3대 경제 정책의 이제 하나가 이제 일테면 이제 공정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하려는 건데 재벌 개혁의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이 이 재벌들의 대부분의 회사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 국민연금을 통해서 좀 정부의 이런 공정 경제 의지를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재벌을 개혁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을 사용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재벌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재벌의 기업 가치를 네. 조금 더 제고하는 형태로 국민연금이 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쪽, 특히 재계 쪽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걱정을 좀 과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 경영 행태는 아무래도 대주주 중심 또는 뭐 일종의 오너 맘대로죠. 오너 중심의 예. 경영이라 그러면 예.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다른 소액 주주도 좀 생각을 하고 네. 다른 투자자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라라는 측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스튜어디십 코드가 꼭 기업에게 꼭 해가 된다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동의를 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예. 처음에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했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를테면은 이제 그 회사에 임원을 임원으로 이제 사회이사나 이렇게 임원으로 들어가든가 또는 문제가 되는 임원을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르게 한다든가 경질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든 소위 말하는 이제 경영권을 거의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빠지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해도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싶어서요.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는 이슈와 또는 기관 투자가에게 권유하는 이슈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냐 하는 이슈는 서로 약간 차이가 나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과연 주주의 이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100%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100% 개런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국민연금이 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지나치게 그렇죠. 커집니다. 그리고 민간 섹터 자체가 여러 가지 이 공적 연금이 민간 섹터에 잘못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 국민연금의 전문성,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식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 독립성 문제는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여쭤보려는 건데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청와대 코드 인사 논란도 좀 있었고요. 기금운용본부장만 지금 그 자리에 그 공석인 1년 이상 공석인 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했던 그 운용실장이 이제 해임되기도 했었고 뭐 대체투자실장도 지금 공석 등등등 뭐 굉장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뉴스로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전주로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됐고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를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계속 누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이유를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뭐 100조 미만이고 이럴 때에는 사실은 이 정도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CIO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그렇게 정치적 이 외압에 휘둘리고 이러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지금 630조가 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정치적이면 안 될 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여파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인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데서 교수님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되게 사실은 해법도 심플한 거 아닙니까? 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쪼개는 방법도 있을 뭐 거고.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규모의 문제는 뭐 가장 큰 이유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또 다른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된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한다든지.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의 대표성과 전문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 기금운용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문성이 미흡하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대체 투자든 뭐 채권이든 이런 쪽에 운용하는 사람들의 그 전문성이 뭐 거기 전문성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예. 그 기구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대표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민간 전문가, 기금운용 전문가들을 거기에 또는 추천 내지는 임명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 들어가 있다는 전문가들이 얘기네요.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 전문가들 몇 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밖에 정부 대표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워낙 커가지고 거기서 어떤 특정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사공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공도 많고 또 이쪽 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자리만 그 실속은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고 그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뭐 보니까 자기를 거기에다가 심어준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당연직이 너무 많고요. 예. 지금 이게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몇 분이나 제가 되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로.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대하고 대표성,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7분 정도로 줄이고요. 거의 뭐 3분의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우리나라 얘기네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에게만 100% 의사결정을 그냥 맡기고 방치하기가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이원화해서 그 위에 대표성이 있는 정부 단체나 가입자 단체나 얘가 이제 일종의 감독위원회를 이원화시켜서 민간 전문가가 기금 운용과 관련된 최종 의결 권한을 갖고 그 위에 감독위원회가 감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절충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혹시 국민연금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은 지난번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해서 지적을 한번 받았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 본부를 독립을 시켜서 이제 기금운용 공사로 만들자라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저 한국투자공사 KIC 같은 식으로 KIC처럼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로 만들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사실은 법안도 상정이 됐다가 여러 번 폐기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폐기된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리고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기금운용만 딱 떼어내서 하기가 어렵다. 제도와 연결을 시켜야지 왜 이 운용 따로 제도 따로 그렇게 가져가느냐. 사공이 많은 이유와도 또 상관성이 좀 있겠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이 조금 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상 나의 유일한 노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보장을 해주는 사실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규모가 뭐 몇 년만 있으면 1,000조까지 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좀 수익률도 좀 괜찮아서 내가 나중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국민연금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바뀌려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제가 그냥 자료조사하면서 뭐 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좀 굉장히 좀 일천하긴 합니다만 독립성을 결국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제일 많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한다라는 뭐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고 국민연금을 이런 정치적 외압이라든가 좀 이렇게 사공들이 좀 많은 것에서 조금 더 분리시켜서 조금 더 운용에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 수단의 어떤 그런 가장 천병에 있는 그런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기금운용 본부를 만약에 분리를 해서 기금운용공사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현재로서는 보시기에.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처럼 운용위원회가 있고 또는 이사회가 있고 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정부의 감독위원회가 있는 형태로 가져가든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도 조금 더 기금운용본부가 조금 더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뭐 인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틀을 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뭐 과도기적 방법이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글쎄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조, 뭐 국민연금 천조라는 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전임비답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건데 혹시 우리가 좀 선례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그 사례들이 좀 뭐 해외 사례라도 뭐 좋습니다만 어떤 그런 게 모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뭐 네덜란드의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뭐 똑같이 국내 경제 규모나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인데 네덜란드가요. 그런 경우는 자산의 대부분을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는 싱가포르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전체 기금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대출을 해주면 막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그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쓰겠다라는 보증만 있으면 그러면 그걸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게 되면 그 돈이 소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연금은 못 받지만 집을 담보로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운용 규모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질문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일테면 뭐 6월 말까지의 수익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서 얼마든지 수익률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1%도 채 안 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걸 봐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지금 수익률도 1%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 걱정스러운 게 아니야 하실 것 같아서 수익률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뭐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높은 편이냐라고 하면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와 비교를 하면 점진적으로 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형태고 지금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규모를 합치면 전체 규모의 한 40%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주식 투자 높습니다. 규모가요? 비율이? 국내 투자 플러스 해외 주식 투자를 합치면 대략 한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뭐 더 늘려야 된다. 사실 이렇게 뭐 주장하기는 조금 그렇군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주식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뭐 예. 당연히 주식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다. 예. 그런데 수익률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강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주식 투자 자체가 이 주식 수익률 자체가 저조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금운용 이 웹사이트에 기금운용본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기금운용 관련돼서 이제 벤치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기준점. 그러니까 시장 평균 대비 잘했느냐 못했느냐인데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평균 대비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같은 안 경우 좋았죠. 시장 평균 대비 안 좋았습니다. 좋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지배 구조가 흔들흔들할 때 네, 맞습니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 문제 개선. 어찌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이 큰 덩어리의 전체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뭐 그거보다 어떤 작은 단위의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독립성 확보의 시작일 수도 있겠군요.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국민연금이 특히 국내에서 운용을 해야 할 자금 규모를 어떻게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